네, 이제 2주차 수업, 그리고 우리 본격적으로 교재 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부는 창의성의 개념,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교재 다 준비하셨죠? 오늘 반드시 교재가 있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 구성이에요. 1부는요, 교재를 일단 숙지를 하셔야 돼요. 책을 보면서 우리가 필기할 거 필기하고, 밑줄 칠 거 밑줄 치고, 가급적이면 귀로 들어주시고, 자, 여기 이제 화면 보세요 하기 전까지는 굳이 화면 안 보셔도 됩니다. 자, 2부 같은 경우는 교수자 설명, 제공 설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에 없는 내용 중에서도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유아 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머지는 그냥 귀로 들으시면 되고 이 중에서 필기하세요 라고 한다면 책에서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에다가 필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 교재는요, 어디를 펴놓으시면 되냐면 13페이지 1장 창의성의 개념 및 특성을 펴보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창의적인가요? 네. 혹시 일부는 그래, 난 좀 창의적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혀 나는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차이가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받아온 교육 환경이나 혹은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나는 창의적이다, 창의적이지 않다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보충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애초에 인간은 누구나 다 창의적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린 어때요? 예, 정답이 정해진 교육을 받고 있죠. 시험을 볼 때도 반드시 정답, 객관식, 단답형, OX. 답이 아니면 틀리고. 그런 아이들은 학교 다닐 때 시험 점수가 낮고, 그럼 결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교육과정을 오랜 시간 꾸준히 답습해 왔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가 점점점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답변보다는 정답이 뭘까? 예, 요런 어떤 틀에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영어 같은 경우도 별로 이렇게 영어를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어도 자신감이 넘치는 애들 있죠. 막 어떻게라든 영어로 막 말하려는 친구. 그런 친구들은 회화가 되게 빨리 느는 반면에 성격 자체가 막 문법을 정확하게 지켜서 얘기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별로 회화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예, 수능 경우는 굉장히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창의적이다, 창의적이지 않다. 이런 어떤 답변을 여러분들이 했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난 창의적이지 못해. 난 되게 뻔한 사람이야. 라고 하셨더라도 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는 유아 교사가 될 거기 때문에 스스로가 창의적이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아이들 어떤 창의적인 그런 유아들의 본 모습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나는 제법 창의적이야. 예, 자기 자신이 제법 창의적이라고 느꼈던 경험을 지금 한번 1분 딱 드릴게요.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창의성이 무엇인지, 배워보시면, 그때 과연 내가 창의적이었던 게 맞는지, 아닌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머릿속으로 나 자신이 창의적이라고 느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떠올리셨나요? 넘어가 볼게요. 자, 1장 창의성의 개념 및 특성 중에서 13페이지의 창의성의 개념, 그리고 소괄호로 창의성의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은 인간의 정신 능력 중에서 가장 불확실한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일컬어진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신들의 왕 제우스가 기억의 여신 르네모시네와 9일 동안 밤낮을 사랑을 나눈 끝에 9명의 뮤즈 여신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창의성을 상징한다고 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딱 구글링 해갖고 그림을 찾아왔어요. 여기 보세요. 네,
이제 화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명화가 있죠. 여기 있는 요 사람이 제우스고 그리고 나머지 뮤즈들이 바로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창의성을 상징하는 여신들이 손에 다 뭔가 도구를 들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즉 힘과 에너지가 기억력과 결합하여 탄생한 것이 곧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이야기되었듯이 창의성은 아주 먼 옛날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고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창의성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 그닥 중요한 내용 아니거든요. 근데 1장의 창의성의 개념 및 특성, 여기 여백이 많죠. 거기 보면 창의성에다가 밑줄을 딱 치시고 다시 13페이지 1장이라고 써있는 곳 바로 밑에 큰 글씨로 창의성의 개념 및 특성, 여기서 창의성 밑에다가 밑줄을 딱 치시고 거기다가 지금 여기 제 거 슬라이드에 보시면 필요한 것, 새로운 것 적어주세요. 필요한 것, 유용성, usefulness, 그리고 새로운 것, 참신한, novelty. 이 두 가지를 합쳐야만 창의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에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밑줄 치시고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어느 나라일까요? 네, 중국이에요. 중국인데요. 날씨가 너무 더운 폭염날 이 아이는 후라이팬을 갖고 나와서 여기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디어가 어때요? 창의적인가요? 창의적이지 않은가요? 네, 창의적이죠. 왜죠? 굉장히 쓸모 있죠. 어쨌든 요리라는 걸 할 수 있어서 이것을 먹고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롭죠. 보통은 이러한 요리는 어디서 해요? 주방이나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우리 이 친구는 일단 경제적으로 굉장히 절약이 됐겠죠. 날씨를 이용해서 이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되기 위해선 창의성이라고 불려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유용성, 그리고 새로운 것, 참신함 이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제가 말이 많아서 필기를 못 하셨을까봐 또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필기해주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창의성의 정의에 나와 있어요. 자, 이제부터 13페이지 하단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각 학문 분야마다 창의성을 정의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데 결론적으로는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인본주의에서는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이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생명체와 구별하게 되는 창의성이라는 사고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창의적 행동은 인간을 더욱더 인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정신분석학. 여러분들 정신분석학 하면 누가 딱 떠오르세요? 정신분석학. 네, 무의식의 세계. 융이라든지 프로이트라든지 이런 사람이 정신분석학이죠. 정신분석학에서는 사람들이 정서적 충동을 충족하기 위해 창조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 구성주의 하면 어떤 학자들이 떠오르세요? 네, 삐아제 그리고 비고스키 이런 사람들이 구성주의 학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창의성을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과 관련된 개념 형성 및 문제 해결 책략으로 설명한다. 창의성의 정의는 학자 수만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지칭되는 개념은 뭐라고요? 네, 아까 앞에서 제가 필기하라고 말씀드렸던 새로움 그리고 유용함입니다. 따라서 새로우면서도 유용한 산출물을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정의가 현재로서는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창의성의 정의, 새로움, 유용함, 공통적으로 지칭되는 창의성의 개념,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롭거나 유용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좋은 난방 서비스, 난방 시스템이 있죠. 네, 온돌. 이 온돌이라는 것이 만약에 아프리카라는 나라에 갔을 때 이 온돌 문화가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겠죠. 왜일까요? 아프리카는 사계절 내내 매우 덥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온돌 시스템은 대한민국이라는 겨울이 있는 국가에서는 아주 최상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이자 산출물이지만, 네, 사계절 내내 추위가 없는 국가에서는 쓸모없기 때문에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반드시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의성은 새롭거나 유용함 둘 중에 한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15페이지 넘어가셔서 창의성의 하위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14페이지에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한 가지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페이지에 빨간 것 하면 떠오르는 것을 모두 적어보세요. 네,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의 빨간 맛이었나요? 네, 그 노래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빨간 것 하면 떠오르는 것을 모두 적어보세요. 시간은 제가 이 슬라이드로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고 있죠? 강의 틀어놓고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14페이지에 빨간 것 하면 떠오르는 것을 모두 적어보세요. 이거 온라인 학습 활동하고 관련 있습니다. 네, 평가는 하지 마시고 빨간 것 하면 떠오르는 것을 모두 적어보세요. 네, 10초 남았습니다. 땡.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론 15페이지로 넘어가서 창의성의 하위 요소, 즉 창의성이라는 개념 안에는 어떠한 네, 소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유창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유창성이란 문제 상황에서, 자, 15페이지에 지금 유창성 보고 있습니다. 유창성은 문제 상황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재빨리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뜻해요.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좋은 것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므로 유창성은 질보다 양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창의적 사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독창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사고를 내는 데 있긴 하지만 우선은 사고 과정에서 한계를 정하지 않고 가능한 한 양적으로 많은 산출을 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14페이지에 방금 빨간 것 하면 떠오르는 것을 모두 적어보세요를 했을 때 혹시 5개 정도 적은 친구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은 유창성 그냥 보통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0개 이상 적었다. 그런 친구들은 유창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똑같은 과제가 제시됐을 때 뭔가 그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유창성입니다. 자, 유창성은 창의성의 하위 요소들 중에서 비교적 가장 수준이 낮은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필기해 주세요. 지금 이거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제가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창성은 각각의 창의성의 하위 요소들 중 가장 수준이 낮은 편. 수준이 낮은 편이다. 네, 단순히 양만 많기 때문에 네, 수준이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유창성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Activity의 Red and Hot Test에서
응답의 질과 관계없이 총 몇 개의 응답을 했는지가 유창성에 해당한다. A라는 학생이 10개를 답했고 B라는 학생이 20개를 말했다면 B 학생이 유창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네, 쉽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아이들의 창의성의 하위 요소 중에 유창성과 관련하여 아이들의 어떤 사고를 더 자극할 수 있는 발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수업할 때 발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바로 이겁니다. 박스 보세요. 뭐뭐와 비슷한 예를 찾아보자. 뭐뭐와 다른 예를 4가지 들어볼래?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아주 좋아요. 뭐뭐와 다른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든지 생각나는 대로 많이 이야기해보자. 네, 이러한 4가지의 발문이 아이들의 유창성, 창의성의 하위 요소 중에 유창성을 자극할 수 있는 양적인 답변을 의도하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발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활동계획안 작성하라는 과제 많이 봤죠? 교수님들이 모의 수업할 거니까 혹은 이번에 중간고사 과제는 활동계획안 작성입니다 라고 했을 때 활동계획안을 막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때요? 막막하죠? 네, 물론 여러분들 뭐 어디서 베낄 수도 있고 하겠지만 활동계획안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예, 왜 현장 교사들이 활동계획안을 쉽게 빨리 쓸 수 있냐면 이러한 발문들이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발문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계획안을 스무스하게 아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공책이든 전부 다 모든 전공책에는 뭐 예를 들어 각 교과, 음악교육, 뭐 수학교육, 뭐 기타 등등 언어교육, 아동문화 여러 전공 교재에는 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이러한 발문의 예시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발문의 예시를 카테고라이즈, 범주화해 갖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숙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현장 가서 똑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발문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 5번씩 읽어보세요. 뭐뭐와 비슷한 예를 찾아보자. 뭐뭐와 다른 예를 4가지 들어볼래? 뭐뭐와 다른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든지 생각나는 대로 많이 이야기해보자. 네. 자,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괴롭히는 게 좋아요. 자, 실제 예를 들어보세요. 뭐뭐와 비슷한 예를 찾아보자. 마침 제 눈앞에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그림책이 있네요.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돼지가 나오는 그림책의 예를 찾아보자. 쓸 수 있겠죠. 그쵸? 네. 얘들아, 아기돼지 삼형제를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이렇게 돼지가 주인공인 그림책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예시. 두 번째, 뭐뭐와 다른 예를 4가지 들어볼래? 그렇다면 돼지가 나오지 않는 그림책, 동물이 주인공이지만 돼지가 주인공이 아닌 책을 4가지 골라볼까?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많죠. 동물이 주인공인데 네, 돼지가 주인공이 아닌 그림책.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는데 뭐 토끼전, 별주부전, 그쵸? 토끼전 이런 그림책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머리가 지금 돼지 하니까 돼지책밖에 떠오르지가 않는데 어쨌든 자, 뭐뭐와 다른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자, 늑대가 바람을 불어서 집을 무너뜨렸잖아. 그런데 바람을 불지 않고 집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을까? 무엇이든지 생각나는 대로 많이 이야기해보자.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이야기 나누기를 하든 그림책 읽기를 하든 발문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째 창의성의 정의 중에서 융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융통성하고요. 3번이 3번이 독창성이거든요. 그래서 융통성하고 독창성이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융통성과 3번 독창성은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발표 한번 해보시고. 자, 융통성은 고정된 사고 방식이나 시각을 변화시켜 다양한 각도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을 말해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발상 자체를 전환하는 것은 정답이 있지 않은 일상생활의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서 특히 요구되는 것으로 융통성 있는 사고의 관건이 됩니다. 융통성 점수는 응답에 포함된 범주의 수로 계산될 수 있다. 밑줄을 좀 쳐주세요. 융통성 점수는 응답에 포함된 범주의 수로 계산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밑줄을 치시고요. 여기에 밑줄을 치시고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3번 독창성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예를 들어 Activity Red and Hot Test에서 사과, 토마토, 고추장 먹는 것, 즉 빨간 것 하면 떠오르는 것을 모두 적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가 사과, 토마토, 고추장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어요. 그럼 이 세 가지는 다 뭐예요? 먹는 거죠. 먹는 걸로만 5개를 떠올린 친구와 똑같이 유창성 점수는 5점으로 같아요. 5개지만 이 친구는 뭐 불자동차, 불자동차란 말 요새 안 쓰죠. 소방차, 그리고 뭐 밑에 나와있죠. 빨간 색연필, 3번째 열정, 4번째 뭐 트와이스의 빨간맛, 5번째 가재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먹는 것이 아닌 특이한 범주가 다 섞여서 5개를 썼다면 누가 더 융통성 점수가 높은 거예요. 네, 바로 두 번째 친구가 융통성 점수가 더 높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범주의 수가 바로 융통성의 개수다. 즉, 융통성, 2번 융통성 옆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냐 하면 생각의 전환이라고 적으세요. 생각의 전환. 생각의 전환. 네, 이제 발음이 너무 별로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데 필기를 좀 같이 해드리자면 생각의 전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융통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유창성이 높아 응답을 냈을수록 응답의 범주, 즉 융통성도 다양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음 그림과 같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유창성은 C학생보다 D학생이 높지만 융통성 범주는 D학생보다 오히려 C학생이 높다. 자, 보세요. C학생, 장미, 사과, 딸기, 입술. 범주가 조금씩 다 다르죠. 반면 D학생은 어때요? 빨간 펜, 빨간 색연필, 빨간 물감, 립스틱, 그리고 빨간 크레용, 매니큐어. 네, 2개는 화장품이고 나머지 것들은 칠하기 도구인데 따지고 보면 모두 다 칠하기 도구라는 거 볼 수 있겠죠. C학생과 D학생의 융통성 점수의 차이를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수준이 낮다라고 어디서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번 유창성의 경우에는 창의성의 하위 요소들 중에서 가장 수준이 낮다, 즉 쉬운 단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D학생과 C학생 중에서 답변 자체는 D학생이 더 많이 했지만 누구의 점수, 창의성 점수가 더 높을까요? 네, C학생이 더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똑같이 박스 안에 아이들의 융통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그런 발문의 예시가 나와 있어요.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땡땡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땡땡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앞에서 본 모습 말고 옆이나 뒤에서 본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볼래? 네. 한번 머릿속으로 읽어보시고요. 똑같이 이것과 관련된 예시를 지금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유창성 예시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은 16페이지에 있는 융통성의 발문의 예시를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네, 지금 뭐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첫 번째 문제만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뭐뭐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휴대전화를 동그란 모양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해되시죠? 네, 이런 발문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오늘 지금 예시를 반드시 옆에다가 적어 주셔야 되는 게 저희 다음 시간부터 화상 강의할 때요. 제가 직접 raise your hand 해갖고 발표시킬 거예요. 당연히 첫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참여하셨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작위로 출석 부를 때 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다가 꼭 같이 적어서 액티비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래요. 여기 참여 못해갖고 그 3주차 때 발표를 못하시면 네, 슬프지만 감점 처리하겠습니다. 예외 없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네, 우리 다음 시간 화상 강의 때 체크 받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독창성입니다. 독창성은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롭고 특별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참신한 자기만의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이죠. 창의적 사고의 이상적인 목표는 이와 같이 사고의 독창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때요? 독창성의 정의만 딱 일어났을 때 뭔가 융통성하고 헷갈리지 않으세요? 네, 하지만 전혀 달라요. 왜냐? 융통성은 기존에 있던 건데 범주가 좀 다른 거고요. 독창성은 그 사람만 생각해낼 수 있는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레드 앤 핫 테스트 작년에 어떤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게리아 사장이라고 썼어. 그러니까 빨간 것 하면 떠오르는 것을 모두 쓰세요라고 했는데 답변에 집게리아 사장이라고 썼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내 수업을 들으면서 집게리아 사장 쓴 사람 있어요? 없죠. 네, 그러면 그 친구는 굉장히 독창적인 답변을 낸 건 맞는 거예요. 네, 거의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고유한 생각을, 아이디어를 독창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재에는 예시가 뭐라고 나왔냐면 대부분 사람들의 응답은 유사한 경우가 많다. 사과, 태양 등은 흔히 발견되는 응답이다. 독창성 점수는 이러한 응답들과 달리 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말하지 않는 응답의 개수이다. 원숭이 엉덩이나 팬티 고무줄 자국과 같은 응답을 독창적인 응답의 예로 볼 수 있다. 네, 굉장히 특이한 답변이죠. 자, 17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박스가 하나가 있죠. 만약 땡땡이라면 어떻게 할까? 만약 땡땡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면 뭐뭐로 다른 문제를 만들어 보자. 남에게는 없는 나만의 것은 무엇일까?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발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옆에 예시를 좀 들어주세요. 네,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상단에 있는 발문 박스를 읽어보시고 그것을 예시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금방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고정관념 깨트리기 액티비티는 그냥 여러분들 해보시고 뒤쪽에 답안도 있어요. 답 보시고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교성입니다. 정교성에다가도 별표를 치시고요. 네, 창의성의 하위 요소 중에 수준이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준이 높은 편. 정교성은
아이디어나 사물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관찰해서 흥미롭고 유용한 세부 요소들을 가미함으로써 가치 있고 실용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을 얘기해요. 자, 지금까지 했던 세 가지 반복해 볼게요.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창의성의 하위 요소 중에서 유창성. 두 번째는 융통성. 세 번째는 독창성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정교성이에요. 자, 아까 레드 앤 핫 테스트라는 거, 네, 빨갛고 뜨거운 걸 떠올려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유창성과 융통성과 독창성은 모두 다 어땠어요? 양적 평가가 가능했죠. 무슨 말이죠? 네, 많이 몇 개를 산출해냈느냐가 곧 점수였어요. 이 친구는 30개나 얘기했어? 유창성이 높군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와 10개의 범주에 해당하는 걸 말했단 말이야? 우와 이 친구는 융통성이 높네? 얘 되게 특이하다. 야 이런 아이디어를 3개나 냈어. 얘 독창성 되게 높다 라고, 즉 개수를 세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양적 평가가 가능했다면, 정교성 같은 경우는 누구의 정교성이 높다 낮다라고 평가를 할 때 개수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질적인 평가가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즉 굉장히 평가의 수준도 높아요. 수준이 높은 창의성의 하위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17페이지 밑에 좀 책에 밑줄 좀 칠게요. 따라서 정교성은 창의성, 네, 17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밑줄 꼭 치세요. 따라서 정교성은 창의적 사고의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앞에 세 가지 창의성 요인들이 수량화를 통해서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반면, 정교성은 검사자의 질적 평가에 의해 점수가 매겨진다. 예를 들어 얼어붙은 귀보다는 추운 겨울에 아이가 밖에서 놀다 꽁꽁 얼어서 빨개진 귀가 더 정교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창의적인 아이디어 산출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고급진 표현을 쓴 게 바로 정교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빨간 것을 떠올려 보세요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단답형을 떠올렸을 거예요. 뭐 딸기, 색연필, 립스틱,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자기의 오랜 추억을 떠올리면서 전 남친한테 받았던 빨간색 장미꽃 한 송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더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거. 예. 그런 게 바로 정교성이 높은 아이디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교성 굉장히 중요해요. 네, 특히 아이들과의 발문에 있어서 사고를 좀 다듬어준다는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8페이지 박스에 있는 정교성과 관련된 발문의 예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래?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좀 더 말해 줄래? 뭐뭐한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어 볼래? 좀 더 다듬고 예쁘게 꾸며보자. 뭐를 더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이러한 발문들이 정교성과 관련된 발문들입니다. 딱히 예시는 들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예시는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원래 우리가 수업을 실제로 교실에서 했으면 여기서 한 10분 쉬고 할 텐데 그냥 바로 갈게요. 대신 나머지는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 창의성의 특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의성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창의성의 원천. 과거의 창의성은 힘들이지 않고도 쉽게 나오는 것으로 여겼다. 특히 시와 소설의 영감은 지적인 것과 관계없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게스탈트 심리학에서는 창의성을 아하! 하는 경험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자, 그러나 오늘날에는 19페이지 해당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적 축적이 매우 중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창의성은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창의적 사고의 산출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사고의 과정은 부단한 노력을 지닌다. 자, 제가 원래 영어 선생님이었다고 얘기했죠? 19페이지에 보시면, 네, 토마스 에디슨의 말을 좀 읽어볼게요. Genius is 1% inspiration, 99%
perspiration. 자, inspiration은 영감이에요. 영감. 그리고 99%의 노력이다. 그래서 1%의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쵸? perspiration, inspiration. 굉장히 이 라임이 딱딱 맞는 말인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뭔가 행운 그리고 노력 이런 말로 바뀌면서 조금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서 말이 그렇게 막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의 어떤 그 명언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인스타에 허세 부리기도 좋겠지. Genius is 1% inspiration, 99% perspiration. 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농담이에요, 여러분. 네, 농담이에요. 자, 그 다음 창의성과 개인차 볼게요. 과거의 창의성은 선천적 능력으로 소수의 천재들만 타고난다고 보았는데 네, 선천적 능력에다가 밑줄을 딱 치시고요. 동그라미라고 적어주세요. 맞아요. 창의성은 선천적 능력이에요. 단 소수의 천재들만 타고난다? 이건 X예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얘기했죠. 창의성은 모든 아이들이 타고난 아이디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선천적 능력이다. 단 소수의 천재들이 아닌 모든 아이들이 타고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클라크는 창의성의 뭐 최고급 경험 뭐 등등 길포드의 등장이라 나와 있는데요. 자, 길포드라는 사람에다가 밑줄을 좀 쳐주시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유아교육을 전공한다면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되는 학자입니다. 자, 길포드 밑줄 치시고 자, IQ의 발명이라고 적어주세요. IQ의 발명. 길포드 IQ Intelligent Quantity 그쵸? IQ의 발견. 네. 지능 지수를 개발한 사람이 바로 길포드입니다. 그 길포드 테스트가 우리가 흔히 왜 학교 다닐 때 하는 IQ 테스트예요. 네. 뭐 막 박사 공간 지각 능력 이런 거 막 검사했었죠? 그게 바로 길포드가 만든 겁니다. 자, 길포드의 등장으로 창의성은 천재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이라는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결론 보세요. 창의성은 인간의 속성 중 개인차가 가장 큰 분야다. 예컨대 네, 뭐 이렇게 신체 체질량 지수로 봤을 때는 키는 20%, 체중은 2배 차이가 나지만 창의성은 20배 차이가 가능하다. 그래서 개인차, 인간의 개인차가 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창의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특질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20페이지 넘어가기 전에요. 여기 화면을 좀 보시고 필기를 좀 해주세요. 네,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창의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산출물을 뭔가를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4P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4가지의 컨디션, 조건이 갖추어져야 창의적인 무언가가 탄생한다고 봐요. 네, 창의적인 개인에 의해서만 창의적인 양산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발견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4가지 조건이 모두 P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창의성의 4P 개념이라고 하고 뭐 20페이지에 적으셔도 좋고 뭐 19페이지 여백에다가 적으셔도 좋겠어요. 네, 그 4가지가 무엇이냐? 첫째, 창의적 사람, person입니다. person. 그 다음 창의적 양산물, product. 창의적인 양산물. 그 다음 창의적 과정, process. 그리고 창의적인 환경, press. 이렇게 4가지가 갖추어져야 창의적인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처음에 창의성과 관련된 강의를 준비했을 때는. 네, 어때요? 물통인데 밑에다가 스퀴즈 할 수 있는, 스퀴즈 할 수 있는 팁을 같이 섞어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상큼한 과즙 음료를 우리가 취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보틀, 워터보틀이었어요. 네, 물컵이었는데 요새는 이게 굉장히 대중화가 됐죠. 요 하나의 발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누군가, 사람이 있었어야 됐을 거고, 그리고 창의적인 프로덕트, 요 물병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창의적인 과정.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레몬
뭘까? 레몬 물이 너무 맛있는데 자꾸 이게 소진이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항상 이 레몬 물을 좀 쉽게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그런 사고 과정이 있었겠죠. 그런 환경이 있었을 거고요. 운동하는 환경, 그리고 레몬이 제공되는 그런 환경.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P가 있어야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양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즉 창의적 양산물 결과물은 창의적인 사람이 창의적 과정을 수행한 결과 이러한 과정은 창의적인 환경이나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창의적 성과는 사람, 과정,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까지 네, 필기 예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1분 더 드리겠어요. 네, 적어주세요. 나 지금 한 번도 안 끊고 열심히 녹음하고 있는데 이거 녹음 잘 됐어야 될 텐데. 지난주에 2부 그렇게 된 거 너무 속상해요. 되게 열심히 강의 준비했거든. 그거 3주차 때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알겠죠? 제발 에러 없이 잘 녹음되고 있기를. 자, 필기 하셨을 거라 믿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창의성의 개인차 우리 했죠? 네, 넘어갈게요. 자, 지능과 창의성. 자, 지능. 아까 누가 지능하면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 네, 길포드. 길포드. 네, IQ의 그 창시자죠. 네, 길포드. 지능과 창의성. 자, 초창기 연구자들은 창의성을 지능의 일부로 보았으나 아니에요. 그쵸? 창의성은 지능과 별개의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창의성을 지능과 동일시하거나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는 극단적인 입장보다 중간 입장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대요. 예를 들어 길포드 또 나왔네요. 길포드에 의하면 지능이 높을수록 창의성의 범위가 넓어지고 지능이 낮으면 창의성의 범위도 좁아진다는 것이다. 즉, 지능이 낮은 경우 창의성과 지능은 정적 관계를 갖지만 지능이 120 이상이면 창의성과 지능은 관계가 없어진다. 결론적으로 창의성은 지능과 다른 것이지만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이따 2부 때 이 지능과 창의성의 관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 교재에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지능이라는 거 안에 이렇게 창의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니야. 창의성하고 지능은 전혀 다른 거야. 별개의 것이다. 라고 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는 지금 현재는 지능과 창의성은 네,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는 크게 차이가 나는 네, 그런 입장이다. 중간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페이지 창의성의 분야 볼게요. 그러면 이 창의성의 분야 어디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냐? 오랫동안 창의성은 미술, 아트, 그리고 음악, 뮤직 등 예술 분야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사실 오늘날에도 과학자에게 필요한 특질은 예술가에게 필요한 특질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창의성은 예술뿐 아니라 어떤 학문 분야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도 피카소만큼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나 기업을 비롯한 모든 생활 영역, 즉 일상적인 작업 방법, 복지, 만족감 등을 향상시키는 생활 방식이나 과정에서도 창의성이 일어날 수 있다. 네, 예컨대 주부. 제가 요새 지금 주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빠듯한 예산으로 최대한 맛있고 영양가 있는 요리를 하는 것이나 교사가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수업을 고안하는 것도 창의적 행동이다. 즉, 창의성의 분야 어때요? 네, everywhere. 모든 분야에 있어서 창의성이 중요하다. 제가 요새 굉장히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한 편 있어요. 네, 앨리스라고 김희선하고 주원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너무 참신한 것 같아. 미래에서 시간여행을 하고 있다가 그곳에서 아기를 낳고 네, 뭐 그런 내용인데 김희선이 연기를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 몰입감 있게 재밌어요. 네.
간혹 이렇게 코믹한 부분도 나오고 주원이 그 극 중에서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약간 사이코패틱한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웃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무튼 작가가 그 굉장히 창의적으로 그런 드라마를 양산해낸 거죠. 그리고 결론 창의성의 분야 우리 유아교사 탑이에요 탑. 너무 필요해. 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창의성을 발휘해야 돼요. 애들한테 재밌는 놀이를 고안해줘야 되고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폭 몰입해서 우리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예, 창의적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수업을 전개하고 학급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창의적 사고가 창의적인 분야에서 우리 유아교육 분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창의성 사고와 확산적 사고, 창의성과 확산적 사고 있어요. 별로 재미없는데 이거. 네, 그거 안 할게요. 그냥 지금 교재만 보시면 돼요. 수렴적 사고는 기존의 지식을 통해 한 가지 정답을 찾는 것이며 내가 슬라이드 실수로 지금 넘겨버렸는데 22페이지 그냥 책 보면 돼요. 확산적 사고는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한 답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길포드를 위시한 초창기 학자들은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길포드를 위시한 초창기 학자들. 자, 길포드를 비롯한 네, 초창기 학자들은 확산적 사고를 창의성과 동일시했다. 확산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융통성이 크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여 창의적인 해결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네, 우리 어때요? 수능 문법 공부할 때 그러나 이후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했었잖아. 똑같아요. 그러나 이후에 밑줄을 치세요. 창의성에 있어 지식과 지능 및 인성과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확산적 사고의 비중은 약화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창의성이 곧 확산적 사고라는 등식에 반대하는 추세이다. 창의성은 어느 날 문득 생겨나는 아이디어나 특출난 사고라기보다는 기존의 생각들을 새롭게 연합하거나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네, 또 다른 색깔 펜으로 밑줄 칠게요. 결론적으로 창의성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고도의 추론 능력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도의 상상력을 요하는 복합적인 사고 능력, 즉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의 변증법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 타 과목에서 혹시 공부하셨나요? 이렇게 나무가 있을 때 이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확산적 사고라면 이 중에서 쓸모 있는 것 위주로 가지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수렴적 사고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은 유용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모두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있어야만 그 사람은 유용한, 쓸모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유아들도 마찬가지죠. 아, 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쓸데없는 말만 해. 친구를 아프게 하는 말만 해.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는 별로 이렇게 친구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 교우관계, 또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그래서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는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 보시면서 22페이지의 테이블 보시면 돼요. 네,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 비교해서 같이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자, 23페이지 보시면 나의 확산적 사고 알아보기 해가지고 답이 5가 되는 문제를 가능한 한 많이 써보세요. 있어요. 네. 정답 보지 마시고요. 네, 답안 예시해갖고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 전공책은 답이 없는데 왜 이 교재는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답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답이 5가 되는 문제를 가능한 한 많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3주차 화상 강의 때 제가 랜덤으로 발표시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1분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 요거 한번 가능한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 너무 조금 드렸죠.
네, 요건 이제 유아들이 답변한 예시, 즉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답변인데요.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꼭 그 과제를 수행하셔가지고 네, 우리 3주차 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뭐 창의성의 개발 가능성, 창의성의 평가 있는데요. 요 부분은 네, 제가 과제로 드릴게요. 뭐 검사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교재 한번 눈으로 졸릴 때 읽어보세요. 아셨죠? 창의성의 평가까지. 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면 창의성의 평가 하단에 여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여백에다가 제가 2부 때 다루게 되는 강의에서 필기하실 게 있으면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2부 때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